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고려시대에 지어진 뭐죠? 한시. 한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한시는 한문으로 지어져 있지만 한국 문학의 범주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려시대에는 우리 말을 표현할 글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봐봐요. 한국 문학이라는 것은 한국인이 써야 되고 우리 글로 써야 되고 우리 정서를 담은 것이면 한국 문학인데 얘는 한시, 한문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당대 상황이 우리 글을 표현할 수 있는 고유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썼다. 따라서 얘도 한국 문학의 범주에 속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한시이잖아요. 그래서 한시의 특징을 한번 보면 한시라는 것은 한문으로 지어진 시를 우리는 한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시는 일정한 그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이 뭐냐? 일단 예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줄이 7글자예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요? 7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줄이죠. 그러면 절구라고 해요. 그래서 7언절구의 한시이다. 그럼 이런 7언절구의 한시는 어떤 또 운율을 맞추냐? 앞운이라고 해서 앞운은 뭐냐면 앞운은 특정한 위치 줄의 마지막에 일정한 음운을 반복하는데 여기에서는 다, 가, 파라고 해서 기서결의 아라는 음운을 반복했다. 그래서 아분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구가 내 구가 아니고 여러 7줄 이상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걔를 뭐라고 하냐면 율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율시. 율시이면서 만약에 한 줄이 7글자다. 그러면 7언율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시의 형식적 특성이죠. 그래서 이 아부는 음운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위율에 속합니다. 음보율은 한 줄이나 한 연을 일정하게 끊어 읽는 마디의 수, 음수율은 그 마디에 들어가는 글자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음보가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요? 시조와 가사. 삼음보가 나타나는 것은 고려가요와 민요. 자, 민요가 사음보의 형식을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위율. 아니야, 음이율이 아니고 음수율 글자 수는 3보는 3, 4조. 그 다음에 3음보는 3, 3, 2조, 3, 3, 4조, 7, 5조를 보인다. 요 형식적 특징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송이는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백미의 작품이에요. 이별의 정한 중에서 가장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볼까요? 비계인강등엔 불빛 더 파란데 남포에서 인분해니 슬픈 노래 울린다. 대동강 저물은 언제 닿을 것인가? 해마다 흘린 눈물로 푸른 물결 더 보태네. 그래서 이별의 정한, 이별의 슬픔이 아주 깊이 묻어나죠. 자, 그러면 이별의 슬픔을 어떻게 형상화했냐? 비계인 강둑의 풀빛이 더 파라돼요. 그래서 이 비라는 것이 마지막 결구에, 자, 한시니까 4줄 기승정결의 시상정계 방식을 보이죠. 기는 이야기의 시작, 승은 이야기의 전개, 전은 시상의 전환, 결은 이야기의 결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에서 비계인 강둑의 풀빛이 더 파라돼요. 풀빛이 파라다는 것은 이 아름답다는 얘기죠. 아름다운데 비가 와. 그리고 화자는 남포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이 아름다운 비가 내리는 날에 남포에서 임을 보내니까 너무나 슬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가 뭐예요? 슬픔과 연결이 돼요. 눈물과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남포라는 공간은 이별의 공간이니까 또 눈물과 연관이 되고요. 대동강도 이제 저물은 언제 닿고 그러면서 화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대동강 저물은 언제 마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해마다 눈물을 흘려서 보태줄 거니까 라고 해서 이 대동강에도 화자의 이 이별의 감정을 담은 거고요. 이 비, 남포, 대동강이 뭘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응축이 되는 거죠. 눈물. 나의 정서는 눈물이니까. 화자의 정서는 눈물이니까. 그래서 비, 남포, 대동강이라는 자연물이 화자의 감정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비긴 강둑의 풀빛은 더 푸른데 나는 더 슬퍼. 그래서 풀빛이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있고 슬픈 노래가 울린다고 했으니까 청각적 이미지가 있는데 이 풀빛은 아름다운데 나는 슬프니까 자연과 인간 사이의 대조의 이미지 혹은 대비의 이미지 같은 말이고요. 나타나 있고 내가 슬픈데 이 풀빛이 파란 걸 보니 더 슬퍼. 그래서 이 풀빛은 화자의 감정을 부각 심화하는 객관적 상관물이죠.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화자의 감정을 비교 대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있고 화자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이 있고 화자가 이 자신의 감정을 관련 짓는 대상이 있어. 이럴 때는 그냥 관련 대상으로서의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 풀빛은 파란데 나는 슬퍼. 이게 뭐죠? 대조의 객관적 상관물. 황조가에서도 나타나죠. 나는 지금 임을 찾을 수 없어서 외로운데 펄펄 나는 저 꾀꼬리는 암수사로 정다워. 그럴 때는 대조의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슬픈 새가 있다. 그러면 화자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관련 대상의 객관적 상관물은 빈배 이런 거예요. 이제 서경별곡에 나오는 건데 내가 그냥 배는 그냥 배일 뿐인데 화자의 감정이 외롭기 때문에 빈배라고 했어요. 얘는 그냥 관련 대상으로서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구를 봅시다. 대동강 저물은 언제 마를까?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이니까 이제 의문형 문장 구조를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는 서리법이 쓰인 건데 그 이유가 결구에 나와 있어요. 왜 그렇대요?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대동강에 그죠? 강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도치법이요. 해마다 흘린 눈물로 푸른 물결을 더 보태기 때문에 대동강 저물은 다하지 않아 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도치법. 그래서 이 시는 서리와 도치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이별의 아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하면 맞는 말이고요. 인남포 대동강이라는 자연물과 화자의 감정이 동일시되고 있다. 혹은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갱갱뚝의 시상 전개 방식을 봅시다. 풀빛이 파래. 이거는 경치죠. 서경이고요. 남부에서 임을 보낸 이래가 슬퍼. 서정이고요. 대동강 저물은 마르지 않을 거야. 경치고요. 그래서 나의 눈물로 그죠? 푸른 물결 보태기 때문이야. 서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서경과 서정. 그래서 서경과 서정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맞는 선지가 될 거고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기승전결로 시상이 전개된다. 그러면 맞는 거죠. 자, 그러면서 화자는 인과 이별을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슬픔에만 빠져 있으니까 이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화자는 극복 의지가 없는 거고요. 재회 의지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별에 대해서 무슨 태도?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이 대동강물입니다. 이 대동강물은 화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물이 보태어서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중의적 표현이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말로 보면 이 대동강은 눈물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야? 그냥 대동강이다. 그래서 중의적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이 발상이 되게 기발하잖아요. 그래서 기발한 발상을 통해서 이별의 정안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어. 그러면서 나의 눈물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아 라고 했으니까 얘는 역설적 발상이라고 하면 돼요. 모순되는 거죠. 그죠? 내 눈물이 아무리 흘려도 대동강물에 보태질까요? 세 발에 필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 발상이면서 기발한 발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별의 상황에서 대동강물이 이 물이라는 것이 이별의 그죠? 이미지로 사용되는데 이 이별의 이미지로 사용된 대동강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서경별곡에도 나옵니다. 서경별곡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잘 닦아놓은 서경을 사랑하는데 님과 헤어지기보다는 님이 나를 떠난다면 나는 이 서경 닦아놓은 곳, 그 다음에 질산배, 나의 이 생활의 터전, 나의 이 생계수단 모두 버리고 님을 쫓아간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공에게 원망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님이 이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사공을 원망하죠. 사공아, 너의 부인이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서 너 이 지나가는 배에 그죠? 내 님을 태웠니? 라면서 님을 원망하고, 님은 이 대동강을 건너가면 이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을 꺾을 거야. 그래서 이 건너편에 있는 꽃은 화자가 이제 질투하는 대상인 거고, 이제 다른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화자가 님을 여기서 직접적으로 잡으면서 원망하면 님이, 그죠? 너무, 그죠? 돌아갔다가 여기 대동강 건너갔다가 안 돌아올까봐 무서워. 그래서 님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고 누굴 원망해요? 사공을 원망하죠. 그죠? 그래서 이 대동강은 이별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경별국은 이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해요. 나는 쫓아갈 거야 라고 하고, 나는 그러니까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여기 송인과는 이별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것,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교재에 5쪽을 보시면 학습활동 작품 너머로라는 작품 너머로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약용이 지은 한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시를 해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약용은 우리 문학을 어떻게 바라보았냐, 그것이 이제 그 학습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 한시를 해석을 해 본 다음에 다음 이야기 해봅시다. 늙은이의 한 가지 통쾌한 일은 북가는 대로 시를 마구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늙은이는 뭐죠? 객관화된 화자, 즉 정약용을 말할 건데, 정약용의 통쾌한 일, 즐거움은 뭐라고요? 북가는 대로 시를 쓰는 것이래요. 그런데 시를 쓸 때 아분에 꼭 매일 것이 없다. 퇴고를 꼭 오래 할 것도 없다. 그러면 뭐야? 아분에 얽매이지 말자. 퇴고에 얽매이지 말자. 흥이 나면 곧바로 쓰자. 긍정이죠? 뜻이 있으면 곧바로 쓰자. 그러니까 시를 쓸 때는 아분에 얽매이지 말고 퇴고에 얽매이지 말고 흥이 나는 대로, 뜻이 가는 대로 쓰자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내용의 결이 달라져요. 나는 바로 조선 사람인지라 즐겨 조선의 시를 짓노라. 당신은 당신의 법을 따라 시원찮다 따질 자 누구이겠느냐. 누구도 따질 수 없다. 내가 조선 사람으로서 그죠? 시를 즐기겠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당신은 당신의 법을 따라라. 여기서 당신은 누구겠어? 시를 짓는 여러 사람들이겠죠. 시원찮다 따질 자 누구겠느냐. 구구한 격이 없고 구구한 격이니 법인이 하는 것을 뭔데 사람이 어찌 알 수 있으랴. 그러니까 화자는 뭐야? 격이나 법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흥이 가는 대로, 뜻이 가는 대로, 붓이 가는 대로 즐기겠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정약용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를 절 때 뭐 한다? 이 형식에 얽매인다.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분이나 태고에 얽매이지 말고 북가는 대로, 흥이 가는 대로 써라. 그래서 이 화자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흥이 나는 대로, 뜻이 나는 대로, 붓이 가는 대로. 그죠? 쓰는 거고, 그러면 이 화자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분과 태고라는 거에서 이 시를 통해서 그죠? 필자, 이 시를 쓰는 사람이, 그죠?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뭐 했어요? 한시, 둘 다 이제 한시인데 뭘 배웠나요? 송인이라는 작품을 배웠는데, 이 송인이라는 것은 한시예요. 한문으로 지어진 시지만 얘는 한국 문학의 범주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문학은 뭘 한국 문학이라고 하냐? 일단은 한국 사람이 지어야 돼요. 첫째, 한국인이 지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한국어로 표기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한국인의 정서를 담으면 우리는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데,
걸리는 게 뭐냐면 송이는 한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한국 문학의 범주에 넣어 말어.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얘는 송이는 고려시대에 지어진 거잖아요. 고려시대에는 우리 정서를 표현할 우리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얘는 한문으로 지었으나 이 한국 문학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간 퀴즈 5쪽에 보면 32번 문제가 있거든요. 이 32번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건데, 풀어보는 이유는 이 송이란 작품이 이별의 정안의 백미라고 해서, 그래서 이별의 정안에 대해 다룬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황조가나 공무도화가나 뭐 삼위인곡이나 송미인곡이나 뭐 서경벌곡이나 이런 작품들을 비교할 건데, 그때 이제 화자의 상황, 그 다음에 정서, 태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새로 수록되어 있는 이수복의 봄비는 조금 낯선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고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문 한번 볼게요. 입이 그치면 이 마음 강가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겄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강나루 긴 언덕에서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온다. 감정이입이 있네.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는 지금 서러운 거예요.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 짓거리겄다. 이 비 그치면,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비가 그친다면 시세와 번그러진 고운 꽃밭 속 처녀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고 이마패 타오르는 향연과 같이 땅에선 또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강나루 긴 언덕에서 비가 올 때 뭔가 서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어. 그 이유는 뭐예요? 이마패 타오르는 향연과 같이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그러니까 뭔가 애상적 정서가 느껴지는데, 이 애상은 슬픔이죠. 왜 슬픈 거예요? 임을 떠올리고 있으니까 아마 인과 이별한 상황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네요. 인과 이별한 상황에서 지금 임을 떠올리는데, 자, 정서는 이제 당연히 서러운데, 이 이별에 대한 태도는 어때요? 태도는 뭐예요? 이마패 타오르는 향연과 같이 땅 앞에서는 또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는 긍정적 정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이 피어난다는 것이니까 뭔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 이 봄에 생명력에 힘입어서 극복할 것이다 라는 낙관적이고 극복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송인과 비교해 볼 때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상황, 임과 이별은 상황이고 애상적인 정서, 이제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이별에 대한 태도에서 이 시는 극복 의지가 있는 거고 송이는 극복 의지가 없다. 그죠? 슬퍼만 하고 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별의 정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별의 정안이 아닙니다. 이별을 지금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표현면에서 공통점이 또 있을까요? 풀빛,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 드러나고요. 맑은 하늘, 푸르른 보리밭길. 그래서 이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공통점 첫 번째고, 또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다. 극대화한다. 이런 표현 맞을 거고요. 예, 요 정도 하면 되겠어요. 이게 다 공통점이네요. 자, 슬픔, 애상적 정서 느끼고 있고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고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송인과 이 이수복의 봄비를 비교해서
적절한 걸 골라라. 적절한 거 한번 골라봅시다. 보기에서는 이별로 인한 전통적 한해 정서가 없어요. 왜? 이별은 슬프지만 이 아름다운 봄의 생명력으로 치유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얘는 틀린 게 되겠네요. 보기에서는 자연현상과 상반된 화자의 정서를 담고 있다. 자, 자연현상이 굉장히 푸르르고 뭐 아지랭이가 피어오를 건데 상반되나요? 아니에요. 앞에서는 서럽다고 했지만 이 봄의 생명력으로 이 이별의 아픔을 치유할 것이라 라고 했으니까 상반되지 않고. 3번 보기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나요? 아니요. 이미 이별한 상황입니다. 난 보기에서는 시적 화자가 이별로 인한 애상적인 정감을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고 보기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봄 풍경을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맞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중간 퀴즈 48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만 이제 몇 개 같이 풀어볼 건데, 역시 이제 뭐 이미지와 유사한 거니까 비교하는 문제죠. 이 송인에서 물이 기억이거든요. 물은 어떤 이미지예요? 이별이에요. 이별. 그죠? 이별의 공간이면서 이 눈물이죠. 그래서 이 이별의 이미지와 비슷한 것, 즉 눈물의 이미지와 비슷한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1번 선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물이 되어 다시 만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되어 만나자, 그러니까 이 물은 이별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어떤 속성인데 이별의 속성은 아니에요. 감은 어느 집에선 늘 좋아하지 않으려 하니까 물은 긍정이에요. 물이 되어 만나면 좋아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리죠. 그죠?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있어서 우르르 비우는 소리로 흐른다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물은 긍정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별과는 관계가 없고. 선지 2번 나의 가장 나종지는 것도 오직 이쁜이 뭘까요?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나의 눈물을 지어주셨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김현승의 눈물인데 여기 이해는 지금 사별시거든요. 누구와 이별하고 나서 자식과 이별했습니다. 이 이별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시예요. 자, 그러면 내가 가장 나중지는 것은 이뿐이다. 그럼 이것이 뭘까요? 눈물일 거예요. 눈물일 건데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누가요? 하느님께서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요. 이 기독교.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여기서 열매는 뭔가 성숙이 될 거예요. 나의 눈물을 보시고 그죠? 꽃이 시듬은 부정이죠. 근데 열매는 긍정입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무슨 시련을 주신 다음에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여기서 그럼 웃음은 뭐겠어요? 열매겠죠. 그리고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눈물은 위 시에 무엇과 조응하는 거죠? 열매와 조응하는 것일 거예요. 자,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꽃이 시듬을 보고 열매를 만들었어. 이것처럼 웃음을 만든 후에 눈물을 줬어. 라고, 그죠? 연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눈물은 열매와 조응하는 거다. 그러면 실제 화자의 상황은 나의 웃음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에게 자식을 주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눈물은 자식이 사망했다는 것이라고 연결하면 되니까 여기서 눈물은 이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선지가 답이 되겠고요. 3번 선지 한번 볼까요? 신석정의 어느 지류에 서서 어떤 땅에 서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강물 아래로 강물 아래로 한 줄기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 그러니까 강물이 어둡다고 그랬으니까 강물은 부정의 의미가 될 거예요. 검은 밤이 흐른다. 검은 밤도 이제 부정이네요. 그렇죠? 검은 밤이 흐른다는 이제 상황이니까 부정적 상황임을 알 수 있죠. 은하수가 흐른다. 은하수는 긍정일 수도 있네요. 낡은 밤에 숨막히는 나도 흐르고 은하수에 빠진 푸른 별이 흐른다. 여기서 아마도 검은 밤이 흐르고 이 강물 아래에 흐르는 것은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하수가 만약에 긍정으로 본다면 검은 밤은 부정이고 숨 막히는 거 부정이고 푸른 별은 긍정일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하면 이별과는 관계가 없고 화자의 상황이 지금 그 부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4번 선지.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돋쳐오르는 아침 날 빛이 반질한 은결을 돋우네. 김영랑의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김영랑 씨는 굉장히 아름답고 이제 서정적인 시예요. 그래서 자연물의 빛에서 화자의 이제 정적인 아주 아름다움을 노래한 거예요. 은결을 돋우네. 뭐야? 전체 다 긍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선지가 이영도의 황혼에 서서, 황혼이 뭐예요? 저녁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저녁이라는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봅시다. 산이여 목이 메인 듯 지그시 숨죽이고 바다를 굽어보는 먼 침묵은 어쩐지 못할 내 목숨이 아픈 견디밀이야. 그러면 이제 목숨이니까 어떤 생명과 연관이 되는데, 너는 가고 애모는 바다처럼 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황혼은 뭐야? 이 너가 죽은 시간. 그죠? 그죠? 너의 목숨이 다한 시간, 죽은 시간, 사망한 시간, 부정적인 의미네요. 애모는 바다처럼 저무는데 그 달랭 같은 물결 같은 내 소리, 그러니까 이 물결인 너를 달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죠? 눈물은 아닐 거고 뭔가 위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물결, 물은요. 그죠? 자, 이렇게 연관해서 해석하면, 맥락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세월은 덫이 없어도 한결같은 나의 정은 너를 달래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7번 문제 한번 해석해 볼 건데, 요거 조금 여러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함께 해보는 겁니다. 다음 중 이 시구의 전구와 결구와 발상 및 사고 과정이 유사한 걸 고르라. 그러면 전구는 뭐였어요? 바로 대동강물은 언제나 닿을 것인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을 더하는데 라고 하면 이 어떤 발상입니까? 역설적 발상인 거죠. 내가 눈물을 보태어서 대동강물은 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했고요. 이 인간의 심리를 무엇과 연관지었어요? 자연현상과 연관지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 발상이 가지고 있는 것,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서 최대한 공통점이 많은 것이 가장 유사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를 푸는 요령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선지 한번 볼까요? 포기할 줄 알아야지. 그러기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잖아. 이거죠. 이거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만 나타나 있을 뿐이네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적어보고 2번 농약을 함부로 뿌리지 말아야 돼. 해충도 죽지만 다른 곤충들도 죽잖아. 이것도 원인과 결과의 관계고, 그리고 얘는 둘 다 뭐야?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번 어디 한번 활짝 웃어봐. 젖꽃이 흐들거리는 것은 너의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이야. 그럼 얘는 뭐야? 한번 웃어봐. 이제 얘가 이제 결과인데 원인이 나왔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웃으면 너의 마음이 전달된대 라고 했으니까 젖꽃이 흐들거리는 것은 너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이야.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고 인간과 자연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것도 역설적이죠. 젖꽃이 흔들리는 것은 왜? 네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이야. 이것도 역설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 다음 자연을 노하게 하지마. 자연 파괴는 반드시 이건 뭐야? 어떤 그죠? 발상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이 진술일 뿐이고요. 원인과 관계는 맞네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맞아요. 희망을 갖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심정으로 인건 원인과 결과는 맞지만 뭐뭐 하는 심정으로 심자라고 했으니까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지는 않았어. 그럼 가장 유사한 건 3번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강의를 마칠 건데 우리 지금 뭐 봤어요? 송인 봤습니다. 한시 송인.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작품도 함께 보았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뭐 할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이별의 정황과 관련된 한시들을 한시가 아니고죠. 고전 시가들을 모두 해석해보고 비교 대조하는 수업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